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나 주도주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변동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오늘 설탕 관련주의 변동이 그런 데면서 두드러진데요. 오늘 관련해서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하여튼 불안 요인은 많은 것 같은데 증시는 큰 변동은 없어요. 반면에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이 원자재 가격 하락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원자재 지수 자체가 빠졌었던 그 원인을 갖다 살펴보자면은 결국 미국의 수요 충격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반영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금 실업률 지표 여전히 견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갖다 많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업률을 갖다가 선행하는 건 결국 미국의 부동산 경기 지표거든요. 그렇죠. 결국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건설과 건자재 관련 고용과 원자재 수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관련해서 주택 관련 내구재, 그리고 이걸 뒤이어서 운반해주는 운송량, 석유 수요와 관련 고용이 리딩하기 때문에 부동산 단에서 충격을 갖다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봤었을 때 실업률과 동행하는 장단기 금리차 역시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부분, 이것이 지금의 원자재 시장에서 좀 더 자극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원자재 단에서 디맨드가 계속 약해지는 그림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자재 지수는 전체 구성 비중 자체가 53%가 석유입니다. 예. 그 말즉슨 유가 단에서도 충격에 쉽게 노출됐었다. 유가 역시도 미국 쪽에서의 석유 운반 수요를 갖다 위축되는 것을 반영한 그 결과물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내림세였고 고용 지표 때문에 살짝 반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유가 단에서 WTI 기준으로 하단을 갖다가 배럴당 60, 그다음에 상단을 90불로 작년 5월 달 하반기 전망 때는 저희가 원래 하단 70, 상단을 갖다가 100불로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꺾인다라 접근했었는데, 근데 톤 다운되긴 했지만은 방향성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상저하고의 방향성을 계속 유가를 접근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그 배경에는 상반기 동안은 여전히 디맨드는 약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 결국 유가 단에서도 WTI 단에서 포워드 커브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도 원월물이 높다는 건 그늘물보다 원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수요가 원체 약하다 보니 당장 인도받을 원유를 갖다가 지연하는 거거든요. 인도받을 시점을 지연하게 되면은 창고 보관료가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콘텐고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게 재고 확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상반기 동안에 이 같은 미국의 수요 위축 때문에 약하지만은 하반기 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봤었을 때는 미국의 경기보다는 미국 이외 지역의 수요가 점점 회복되는 그 그림이 좀 더 긍정적이라 접근하고 있고요. 미국 이외 지역의 회복, 특히 중국도 중국이겠지만은 중국 말고도 이머징 국가들이라든가 주요 일부 선진국들의 디맨드의 회복이라든가 유럽의 경기 침체, 즉 전력난의 해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러와의 약세, 그 달러와의 약세 단에서는 유가의 상방 베팅,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상저하고의, 즉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코스트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의 모멘텀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회복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주식보다는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의 그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냉정한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변수를 다 감안해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원자재 시장의 한 축이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특히 남미 쪽이 상당히 좀 그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곡물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저희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연간 전망에서도 그랬고 작년 5월 달에도 2023년의 곡물 가격은 결국에는 1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로 계속 쓸어 내려간다라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니냐가 이제부터 지난 3년 동안 연장됐던 라니냐 후퇴하기 때문. 라니냐가 후퇴한다? 결국 라니냐는 그동안 미국의 중남부 지역과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곡창지대인 서남부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을 전역으로 해서 가뭄을 야기했었습니다. 이들 곡창지대의 가뭄은 결과적으로 소맥,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같은 곡물 가격에
상승을 갖다 야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라니냐가 후퇴한다? 그럼 공급의 정상하고 가격은 하락이 유효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봤었을 때 비료 역시도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에너지빨 이슈가 결국 곡물의 공급 차질을 야기할 거라 접근했었는데 이유는 결국 곡물이 원료로 삼는 영양분은 사실상 질소계 비료고 질소계 비료는 전체 비료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예. 이들의 원료는 또 석탄과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석탄과 천연가스는 사실상 진정된 국면, 라니냐가 후퇴함에 따라서 난방 수요가 진정되기 때문에 전력단의 최대 수요처인 난방 수요의 진정은 사실상 결국 이들의 가격의 하락이고 이들 가격 하락은 선행적으로 측면에서는 곡물 가격이 후행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연결된 원자재 시장 하에서 곡물은 추가적인 하방 배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 접근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어떤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이나 석유 관련 수요라든지 원자재 특히 농산물 가격이랑 아주 밀접하게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현재 농산물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는 나타나지만 설탕만 오르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기상이변의 전환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 말부터 계속 위험성에 대해서 거론됐던 부분이 라니냐는 후퇴하는 건 맞지만은 이제 엘니뇨가 오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늘상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급격한 라니냐가 이제 후퇴하면은 급격한 엘니뇨가 찾아오거든요. 엘니뇨는 아메리카 대륙 연안 지역에 있는 무역풍이 적도를 기준으로 동남아나 이들 아시아 지역으로 와줘야 되는데 이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니냐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엘니뇨는 이게 둔화되다 보니 습기가 머금고 가다가 안 가게 돼버려요. 예. 그러면은 주요 설탕이나 커피 그리고 코코아 주요 생산지대인 인도나 동남아 지역 일대라던가 또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는 곡창지대지만은 동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설탕 생산지대인데 이들 지역으로 가뭄이 야기되면서 사실상 공급 차질이 야기되면서 원당의 즉 설탕의 원료인 원당이라던가 또는 커피, 코코아 이런 소프트 자산들의 가격의 상승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라니냐하고 엘니뇨 어떤 차이고 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뭐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뭐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라니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과 호주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태평양을 두고서. 맞습니다. 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바람은 이렇게 해서 호주나 아시아 쪽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럼 습기를 머금고 그러면 여름에는 여긴 비를 내리겠죠. 동남아 쪽에는. 근데 라니냐는 이게 너무 바람이 빨리 가다 보니 습기가 너무 빨리 이동해서 이쪽에 여름철에 폭우가 와서 예. 2020년 때 그래서 라니냐의 전조 현상으로 산샤댐이 무너진다. 그럼 우리나라의 3개월 연속 최장기간 장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연관이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근데 너무 가다 보니 주요 곡창지대는 결국 습기가 없어지다 보니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엘니뇨는 이게 가는 속도가 너무 둔화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 연안에는 습기가 가득 차게 되고 하와이라던가 예. 반대로 이들 지역은 가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발생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엘니뇨로 바뀌는 어떤 기상의 어떤 좀 사이클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쪽 인도나 이쪽 특히 사탕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이쪽에 가뭄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결국엔 인도 같은 나라는 주요 GDP 안에서 농업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 되기는데 이들은 몬순 기간 때 비가 적정히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엘니뇨발 가뭄 이슈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은 대략 한 그때쯤이 원당의 즉 사탕수수의 파종 기간이에요. 결과적으로 가뭄 이슈에 노출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래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에서 발표되는 이제 지표라 볼 수 있는데 해수면 온도가 결국 라니냐인 경우에는 동태평양 연안 같은 경우에는 차가워지고 건조해집니다. 동태평양이라면 저쪽 아메리카 대륙 맞습니다. 그죠? 그들 지역단에서는 가뭄이 결국 들기 때문에 사실은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발표될 수 있는데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어요. 반대로 이제부터는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왜냐? 해수면 온도단에서 결국
무역풍 자체가 오다가 멈춰버리게 되다 보니까 중앙태평양이나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 멈춰버리게 되다 보니 이들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도가 지금에 대해서 우려가 형성되면서 설탕, 즉 원당에 대한 공급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요. 그러면 설탕, 뭐 이른바 슈가플레이션이라는 건 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엘니뇨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직 왔다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라니냐가 이례적으로 3년 연장됐었는데 3년 동안. 근데 엘니뇨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갈지는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된다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위원님 그 리포트를 통해서 농산물도 그 하위 섹터별로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히 엘니뇨로 전환할 경우에 소프트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프트 섹터란 게 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소프트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커피라던가 커피 원두 또는 코코아 또는 원당 즉 설탕의 원료죠. 여기와 더불어서 천연고무라던가 원면 이런 것들이 소프트 섹터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요 생산자가 인도나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남부 지역이라던가 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의 동남부 지역 이들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엘니뇨가 이제 닥친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 칠레 쪽에 또 구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구리 가격이 상방 변수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구리 전망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어째서 엘니뇨랑 메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자재는 기상 이변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현물 자산입니다. 어째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즉 무역풍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 아메리카 대륙 연안 지역은 폭우가 내리게 되죠. 근데 칠레 같은 글로벌 1위 최대 구리 생산자는 폭우가 내리게 되면 안데스 산맥에서 구리를 갖다 조달해야 되는 운송 수단들이 운송 차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들은 글로벌 단에서 최대 니켈 생산자고 구리도 생산하면서 반도체에 들어간 주석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거죠. 전력 공급의 3위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단에서 가뭄 이슈 때문에 전력 생산량이 현저히 둔화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인근에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광산들은 결국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광산의 조업과 광산과 연계될 수 있는 재련 시설의 조업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이 야기될 수 있는 변수다. 결국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의 상방 요인이고 상반기 동안에는 미국의 수요 둔화 때문에 위축될 수 있지만 구리 가격이 다만 하반기로 우리가 접근해서 놓고 보자면은 중국의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국의 수요의 회복과 공급 측면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이 같은 기상 이변의 이슈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지역들이 상대적 강해지는 구간에서 달러와의 약세, 위안화의 강세, 이머징의 바잉 파워의 위안화의 강세는 구리 가격의 프락시인 위안화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강세도 하반기 때는 우리가 농후하게 즉 금도 좋지만 구리도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지 않겠는가? 구리의 방향성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마치 오늘 이렇게 우리 최진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원자재와 기후와 이 연관관계, 기후와 원자재의 연관관계에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올 여름까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기상의 변화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원자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원자재 지수 측면에서 상저하고로 올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뷰를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우선순위는 근데 메탈 상위 섹터 측면에서는 저희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게 메탈, 에너지, 농산물로 바라보는데 아마 하위 섹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메탈 안에서는 기존엔 저희가 금은동 순서로 좋다라 말씀드려왔고 금보다 금관계가 훨씬 좋다 말씀드렸는데 금이나 금관계가 훨씬 여전히 좋아요. 연말까지도. 다만 상대 성과 측면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자산은 이제부터는 저희는 구리이기 때문에 금은동에서 우선순위를 동은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 단에서 유가는 저희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바라봅니다. 유가는 캐펙스의 선행성 감안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저하고 여전히 맞따라 보고 있고요. 농산물은 곡물은 버리고 즉 라니냐에서 엘니뇨 전환되기 때문에 곡물은 버리되 즉 소프트를 취해야 된다. 그럼 관련된 주식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음식료 단에서는 바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음식료는 식품 관련된 기업이라던가 이 곡물을 사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기업들의 마진은 개선되겠지만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맥주 관련 생산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음료 관련된 원당, 커피 이런 음료 관련된 기업들은 그나마 재고단에서 버티고 있지만은 추후에 재고가 축소됐었을 때 그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이들의 마진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또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